그다음에 여기 칠판에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낙서하는 사람 다 지워주기 바랍니다.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냐면 교재 60쪽을 보세요. 60쪽에. 자, 지금 와우. 지금 굉장히 지원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나머지 잘 했고요. 서술형 문제를 복습하면서 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요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구성 요소를 써라. 그랬는데 우선 요거는 뭐 맞아요. 지금 지원이 말대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선생님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까지 다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개를 배웠으니까. 하지만 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식물세포 나오면 보통 이제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동물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동물세포랑 비교해라 이런 얘기로 그냥 보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냥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 골라라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세포를 구별해서 그 안에서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세포 하면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봐, 나무. 나무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어요. 그 나무 땅땅하지? 그지? 나무가 왜 딱딱하다? 바로 나무는 세포를 구성하는 뭐가 있다? 세포 벽이 있다.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뭘 한다?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양분을 합성한다. 그 양분을 합성하는 곳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엽록체다 그랬어요. 광합성하는 장소의 이름이 엽록체다. 따라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가지 구조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는 세포벽과 엽록체 이 두 가지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그럼 누가 세포벽이냐? 일단 여기 B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의 단단한 벽이 되는 거고요. 요 C는 뭐냐면 세포를 덮고 있는 단순한 막이에요. 얘는 세포막이 되는 거야. 세포막은 다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D는 우리 동물, 식물 다 같이 존재하는 뭐예요? 핵, 바로 DNA가 들어있는 핵이 되는 거고, 바로 여기 A가 좀 애매하다, 그치? A가 여기 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기억나세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어, 호흡을 통해서. 얘들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생성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에너지를 만든다. E가 바로 뭐예요? 바로 E가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자, 이런 서술형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서술형 문제 잘 봐야 돼. 서술형은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다 써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감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텐데 잘 보세요. 뭐 쓰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골라서 뭘 써라? 기호를 써라. 그 다음에 기능을 서술해라. 따라서 우리는 기호를 쓰고 기능을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 따라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B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E 쓰면 되는 거야. B가 뭐다? 세포벽이고요. 세포벽의 역할은 뭐냐면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는 바로 엽록체인데 이름은 안 써도 되는 거지, 그치?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식물세포의 구조이자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이토콘드리아를 마이토콘드리라고 하면 틀리나요? 마이토콘드리아 똑같이 쓰면 어떻게? 시우야, 잘했어. 자, 예전에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를 미리 공부한 친구들, 복습 미리 중학교 거 예습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공부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배들, 1년 선배들까지는 미토콘드리아로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부터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공부합니다. 음, 미토콘드리아 사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마이토콘드리아로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는 게 정확하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쓰지 않도록 하세요. 어,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걸 아는데 굳이 미토콘드리아라고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잖아? 고등학교 가도 마이토콘드리아야.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도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따라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아니까 그냥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7번. 자, 요 문제. 우리가 입안의 상피세포는 우리 입 속에 있는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상피가 뭐예요? 상피. 상피세포, 상피. 우리가 입 속에 있는 겉에, 입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거든. 피부세포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검정말 입세포. 자, 굳이 왜 입안 상피세포와 검정말 입세포를 구별했을까요? 바로 요거는 뭐와 뭐를 구별하는 거다? 바로 동물. 그 다음에 식물,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보겠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그 중에서 입안 상피세포가 관찰하기 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것은 입안의 상피세포를 쓰는 거고, 식물은 검정말 잎세포, 이게 세포가 좀 벽이 얇아가지고, 잎사이 굉장히 얇아서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이 가능한 그런 게 바로 검정말 잎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말 잎세포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이 핵을 염색을 해서 본다고 그랬어, 우리가. 관찰할 때 염색약을 써야 되는데, 자, 기억합시다. 동물세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동물세포는, 여러분들 세포를 한번 떠올려봐요. 세포 떠올리면은,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이 색깔이, 동물세포의 색깔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상처가 나거나 이 안에 보면 어떻게 돼? 빨갛죠? 왜 빨갛냐면 우리 몸 속에는 대부분 그 세포 속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붉은색 색소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 세포는 붉은색 계열이야. 일반 상피 세포도 붉은색이고요. 식물은요. 식물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엽록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체의 색소 때문에 녹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물 세포는 녹색이야, 녹색. 식물 세포는 녹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핵을 염색하고 싶잖아? 핵을 염색하고 싶으면 동물 세포의 핵을 염색하고 싶으면 동물 세포 핵이 딱 눈에 보이게 하려면 빨간색의 반대 색깔을 염색을 하는 게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핵을 염색하고 싶어? 그러면 동물세포는 붉기 때문에 이 염색약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면은 이 핵이 더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피 색깔이 빨갛잖아. 그러니까 동물세포를 볼 때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는 게 편하겠어? 파란색으로 염색하는 게 편하고요. 식물세포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하는 게 더 핵이 잘 보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파란색 염색약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파란이 영어로 뭐야? 블루잖아, 블루. 따라서 이 파란색 염색약의 이름이 뭐냐면 메틸렌 블루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힘들었잖아. 근데 메틸렌 블루와 아세트산 카민 두 개인 건 알잖아, 우리가 이미. 그치? 메틸렌 블루와 아세트산 카민이 있는데, 그럼 아세트산 카민은 무슨 색이겠어? 붉은색이겠죠. 왜? 식물세포를 염색하니까 붉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만 알면 되겠지. 뭐만 알면 되겠어? 메틸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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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 파란색이구나. 그렇다면 파란색은 동물의 핵을 염색을 하겠구나. 그래서 메틸렌 블루는 파란색, 동물. 그렇다면 아세트산 카민은 식물, 붉은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좀 더 쉽게 암기가 되겠지. 어때? 송하나, 하진아, 잘 돼요? 지원이 잘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자, 28페이지 요거는 했던 거고, 28번 했던 거고, 29번. 자, 29번 뭐였어요? 종의 뜻 중요했죠?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거야, 종. 종은 뭐예요? 자손이, 그쵸? 자손이 번식이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의 분류 단계. 자, 뭐였어요? 가장 작은 거부터 해볼까요? 써보세요. 땡땡땡땡땡땡땡. 과학은 우리에게 종속된 과목이야. 그렇지.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자, 이때 종이라는 게 가장 작은 거고, 속에 여러 개의 종이 속해 있는 거고, 또 과 속에 여러 개의 속이 속해 있는 거고, 목 속에 여러 개의 과가 속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여기 호랑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범 속에 이미 호랑이와 사자가 함께 들어 있어요. 어. 그리고 고양이과에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들어 있어. 자, 고양이과에서 속으로 갈 때, 과에서 속으로 범위가 좁아졌는데 고양이가 빠졌네.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예요. 고양이는 여기서 좀 떨어져 나간 거거든. 따라서 더 가까운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31번. 자, 식물계와 균계의 공통점. 자, 식물계 우리가 단단한 뭘 갖고 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식물계도 세포벽 가지고 있고요. 이 균계도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균사도 이렇게 벽이 있다 그랬어요. 벽. 균계도 세포벽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바로 뭐가 있냐면 공통점은 세포벽이 있다라고 하면 공통점이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 여러 개 차이점이 있겠지, 그치?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음. 일반적인 균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음, 아세트산 카민에서 지금 한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요. 아, 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네, 선생님, 아세트산 카민 아까 했던 거, 아세트산 카민이요, 아세트산은 산성과 염기성 할 때 그 산인가요? 네,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건 산성 물질이 여기 포함된 건 맞아. 그런데 색깔 때문에 산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붉은색이라 산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혼동되는 거고 어쨌든 아세트산 카민은 산성을 뜻하는 산은 맞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보영이가 질문했는데 식물계와 균계는 운동성이 없는 공통점도 있다. 맞아요. 그거 써도 됩니다. 운동성이 없다. 이것도 공통점 맞습니다. 보영 잘했고요. 자, 한 친구가 또 공통점을 둘 다 생물이다. 와우. 자, 요거는요. 아, 안 됩니다. 네. 둘 다 생물이다. 이렇게만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너무 광범위한 공통점이라서 요거는 감점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류했던 각각의 특징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세포이다. 요거는 돼요. 네. 다세포. 네. 요거는 돼요. 자, 핵이 있다. 핵이 있다 됩니다. 됩니다. 좋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우. 그건 안 돼요. 요건 재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구조적 특성을 얘기해야 돼. 보통 구조적 특성. 요거는 기능적 특성이잖아? 기능적 특성은 이게 빼면 됩니다. 네. 음, 네. 균계에 효모도 있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우리가 공통점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균계도요, 사실은 광합성하는 균계도 있어요. 있었어. 근데 이게 아예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라서 대부분 다세포다. 대부분 다세포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요거 다세포라는 말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보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하지만 대부분 다세포다 이러면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더 확실한 것만 써줍시다. 운동성이 없다, 세포벽이 있다, 핵이 있다. 요 세 가지로 압축할게요. 네, 네, 다세포 제외하겠습니다. 다세포는 좀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갑니다. 열. 네. 네, 채팅 장난하지 마시고 주목하세요. 좋습니다. 66쪽을 본다. 66쪽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지금 중학교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열이라는 걸 공부했거든. 근데 엄밀히 이 열과 온도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포인트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열과 온도를 구별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열은 뭐고 온도는 뭐다? 열과 온도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요? 열과 온도는 같다 다르다. 선생님 페이지 중간에 점 있는 거 누가 칠한 거예요? 점 좀 삭제해 주세요. 누가 낙서했어요. 자, 열과 온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와우. 달라요. 달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에너지인 것은 열일까요? 온도일까요? 에너지인 거. 오, 맞았어요. 에너지인 것은 바로 열입니다. 열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에너지라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가운데 검은 점 좀 없애줄래? 아우, 거슬려. 누가 낙서한 거야? 빨리 지워줘. 오케이. 점 지워주세요. 자, 점 누가 쓴 거야, 이거? 이거 누가 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점 지워주세요. 점 누가 썼어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치. 자, 열을 나타내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 뭘까요? 숫자.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온도입니다. 벌써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미 정의를 해버렸는데, 열이라고 하는 건요,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이동할 수가 있어. 에너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물체하고 찬물체를 놔뒀을 때, 항상 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은 고온의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차가운 물질로 항상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거든. 이때 이동하는 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그게 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동하는 이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열의 양이다. 그래서 열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열량의 단위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킬로칼로리 이런 게 바로 열량의 단위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식단 할 때,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요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400칼로리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때 우리가 이 밥 한 공기 속에 있는 열의 양이 400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칼로리야, 400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왜 그러면은 밥에 열량이 들어있냐?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양이고 그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걸 우리는 열이다. 열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온도는 뭐냐? 온도. 요 온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온도는 그냥 이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열 에너지를 가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숫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열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10도씨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50도씨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10도씨라고 하는 물에 10도씨라고 하는 물에 입자의 운동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10도씨 입자 속에서 물은 이렇게 입자가 둥둥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50도가 되면은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자 사이의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자 사이의 거리도 더 멀어지게 되는 거야. 더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그걸 나타낸 숫자를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열 뒤에 왜 2라고 쓰냐고? 선생님이 이 2라고 쓴 거는 앞으로 에너지를 나타낼 때 에너지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2로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열 2라고 쓰면 이건 열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굉장히, 네,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냐고요? 자, 요거부터 설명해 볼까요? 모든 입자는요, 모든 입자들은 항상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고체 입자들도 붙어 있어. 걔들도 이렇게 아주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입자들은 떨려요. 떨려. 그런데 얘들이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면 그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얘들의 운동으로 바뀌어요. 입자 하나는 바뀌지 않아. 입자 하나의 크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얘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뭐를 받으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 입자는 더 빠르게 운동을 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잖아. 밥 못 먹고 여러분 굶으면 어때? 못 움직이지. 똑같아, 입자들도. 얘들이 열을 많이 얻으면 그걸 자기들이 운동하는 데 써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수록 운동이 어떻다? 더 활발해진다라는 특성. 이거는 모든 입자들의 특성이 그래. 모든 입자들은 열 에너지를 가진 정도만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운동이 활발해. 운동이 활발하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평균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는, 어, 생물이고 입자는 이 무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네, 물이 끓는 것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때 바로 열 에너지를 가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그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온도라고 한다고요.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얘들아. 이 온도가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걸 알게 되는 텐데, 온도에는 여러 가지 온도의 정의가 있어요, 숫자는. 그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공부할 건데, 하나는 섭씨 온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써요. 사람의 체온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저의 체온은 36.5도예요. 라고 하잖아. 그때 36.5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36.5도씨 섭씨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섭씨 온도. 그럼 이 섭씨 온도는 우리가 어떤 수치를 정한 거냐? 섭씨 온도는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온도를 정한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한 거냐? 물이 얼잖아요. 물이 얼 때, 물이 얼 때의 그 온도, 수치가 있을 거야. 그 수치를 0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물이 얼 때를 0이라고 기준 잡고요. 물이 끓을 때, 물이 끓잖아. 보글보글 끓잖아. 그치? 물이 끓을 때를 100이라고 기준을 잡아요. 그래 놓고 요 사이를 100등분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섭씨 온도예요. 알겠어? 섭씨 온도. 그래서 어는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기준 잡은 게 바로 섭씨 온도예요. 어. 영화, 선생님 겨울이 됐어요.
자, 영하입니다. 영하. 마이너스 50도씨입니다. 네, 영하의 온도 마이너스 50도씨. 이것도 물이 얼은 온도도 마이너스 50도도 있는 거예요. 이미 얼음 상태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00등분한 게 바로 무슨 온도다? 섭씨 온도예요. 여러분은 이제 온도계를 봤을 때, 아, 온도계에 써 있는 이 섭씨 온도는 물이 얼고 끓는 것을 기준해가지고 0에서 100으로 나눈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자, 지금 몇 쪽이냐? 66쪽. 오케이. 선생님, 승민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 정승민. 아, 칭찬해요. 이 온도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온도에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온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온도가 있을까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온도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자, 있다, 없다, 지금 의견이 되게, 어, 분분한데요. 자, 재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섭씨 온도라는 이야기를 했죠. 물이 얼고 녹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도에서 100도까지 나눴다. 이게 바로 무슨 온도다? 섭씨 온도다. 우리가 많이 쓴다 그랬어요. 어. 그런데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온도가 과연 한계가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씨가 여기에요, 0도씨. 우리 영하에와 영하 뭐, 마이너스 50도도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00도도 있잖아. 다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끝이 있을까? 그 다음에 100도씨도 있고, 200도씨도 있고, 과연 이 높이 올라가는 곳에 한계가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가열하면은, 그 입자들이 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입자들이 운동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세로축이 뭐냐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부피. 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그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 이 입자를 가열하잖아요. 가열하면 자, 풍선을 생각해 봐. 풍선. 열기구 생각해 봐. 열기구. 열기구가 0도씨 때에도 열기구는 이렇게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활발해지니까 활발해지니까는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될까? 증가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는 증가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열기구가 점점 커지잖아. 그쵸? 왜 커져? 입자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받은 입자가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치? 그래서 이 끝은요, 올라가는 온도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고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도 많아요. 10만 도, 100만 도, 100만 도씨도 있고 이 온도는 1000도, 만도, 10만 도, 100만 도, 1억, 10억 켈빈, 10억 도까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건 한계가 없어요. 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입자들이 운동이 멈추지 않잖아. 입자 운동이 곧 뭐라고 그랬어? 입자들의 운동이 곧 뭐예요? 입자들의 운동이 곧 열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운동이 멈출 수 있어 없어? 계속 열을 가하면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계속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얘들은 계속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릴 때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소름 끼쳐서 오늘 잠 못 잘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가만히 봤어, 이 사람이. 그럼 궁금한 게 뭘 궁금해서 봤냐면, 이 0도씨 때의 부피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부피. 이 부피를 우리가 V0라고 해볼게요. 이 0도씨 때 부피의
정확하게 두 배가 될 때의 온도가 궁금한 거예요. 즉, 이 v 제로가 될 때의 온도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때 온도를 딱 재봤어. 재봤더니 그때의 온도가 몇 도냐면은 273도인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학 내용도 지금 약간 들어온 거예요. 자, 잘 들어봐. 자, 어렵죠? 대충 들어봐.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쭉 올리다 보면 부피가 증가할 텐데, 그 부피가 처음 부피의 딱 두 배가 될 때의 온도가 273도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만약에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 거지. 계속 낮춘다면, 계속 낮춘다면 올라간 만큼 내려간다면 이 온도는 그럼 얼마가 될까? 자,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273도였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서 이 부피가 0이 되는 지금 부피가 0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부피가 0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의 운동이 멈춘다는 거야. 자, 모든 입자는 계속 움직인다고 그랬죠. 움직이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도달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게 몇 도가 되겠어? 마이너스 273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요 마이너스 273도의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로는 끝까지 갈 수 있어. 100만 도, 1000만 도, 10억 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아래로는 마이너스 273도씨까지만 가지 그 밑으로는 갈 수 없다. 이미 거기서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뭐 맞아요. 네, 3V도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 이하의 온도로 낮출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지금 마이너스 272점 몇몇몇까지만 되지 273도까지 못 내려. 너무 힘든 일이야. 입자 운동을 멈추게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온도가 필요하게 됐냐면, 야, 여기가 바로 절대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를 찾았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 놓고 여기에 단위를 K라고 쓰고요. 요거를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이라고 읽고, 이 0 켈빈을 우리가 켈빈 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절대 온도라고 하기도 해요. 절대 온도. 절대로 여기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0이야. 기준이 0. 멋있죠? 그러면은 0도씨는 몇 켈빈이 될까요? 여기는. 0도씨는 몇 켈빈이 될까요?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0은 273 차이잖아. 그래서 0도씨는 273 켈빈이 되는 거고, 그러면 273도씨는 몇 켈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546 켈빈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바로 요게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라는 거야.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 두 가지만 설명했어요. 자,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물이 얼고 끓는 거. 우리 눈에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온도를 섭씨 온도로 잡은 거고요. 절대 온도는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입자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를 0으로 잡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바로 섭씨 절대 온도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집중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아직 많은 내용 있어요. 자, 지금 많은 내용 있어.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다. 그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가진 에너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수치다. 그 온도는 두 가지의 온도가 있다. 하나는 섭씨 온도가 있고 하나는 절대 온도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방금 열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열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 평형. 항상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걸 우리가 고온의 물질이다라고 할게요. 이 고온의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이 저온의 물질로 항상 이동하게 되어 있어.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 낮은 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 자, 지금 내가 왼쪽에다가는 60도의 물을 담아두고 오른쪽에다가는 10도씨의 물을 담아뒀어요. 음, 담아뒀어. 자, 그랬을 때 요 중간에 칸막이를 내가 치웠어, 이렇게. 자, 치우면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요 60도씨의 물에서 몇 도씨의 물로? 10도씨의 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 60도씨에 있는 물의 입자의 운동을 한번 그려보고 10도씨에 있는 입자의 운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60도씨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까요? 10도씨의 물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했을까요? 그렇지. 60도씨에 있는 애의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거예요. 더 활발하고, 자, 거리도 더 멀겠죠? 60도씨가, 그지? 이해돼요? 60도씨 물은 더 활발하고 거리는 더 멀죠. 자, 10도씨는 입자 운동이 더 느리고, 거리가 가깝겠죠? 자, 그런데 이 둘을 섞게 되면 점점 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둘이 섞여가지고 이제 같은 온도가 된단 말이야. 음. 자, 양이 똑같다면 왼쪽도 100g이고 오른쪽도 100g 양이 똑같아. 그러면 딱 중간 온도에서 만나겠지? 중간 온도 몇 도일까요? 60과 10도의 중간. 몇 도겠어? 35도가 중간이죠? 자, 처음에 60도씨짜리 물은 온도가 이만큼 높았을 텐데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치? 왜?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져. 반대로 요 10도씨짜리의 물은 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어떤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분이 지났다고 하자. 그럼 10분이 지나면 이 둘의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면 얘들의 입자의 운동은 이제 골고루 섞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이 지금 동일해질 거야. 그러면서 35도씨의 요 중간의 입자 운동을 갖는 애가 되겠죠. 요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열이 같아졌다. 열평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열평형이 되면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의 온도가 같은 거예요. 알겠어? 열평형이 되면 온도 같은 거예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일단 이따 문제 풀면서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평이라는 건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열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열평형 실험 어디서 할까요? 실험은요, 여러분, 다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 한번 이걸 봐볼까? 자, 선생님 지금 여기 얼음컵을 준비했거든. 선생님이 목말라서 수업할 때 마시려고 얼음컵이에요, 이게. 얼음컵 보여요? 얼음컵? 얼음컵? 자, 근데 선생님이 얼음컵을 손으로 잡으면 선생님 손이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점점. 자, 선생님이 얼음컵을 잡으면 선생님 손은 점점 시원해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지죠? 자, 이게 바로 열평형 실험이에요. 자, 내 손이 왜 차가워질까요? 자, 우리 열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이 열은 주변에 있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얼음컵이 있는데
여기 얼음컵이 있어. 얼음이 지금 둥둥 떠 있어요. 얼음물이야.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손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음. 자, 손으로 잡으면 여기서 지금 열 에너지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동합니다. 왜? 온도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이동하는 거야. 그쵸? 자, 얼음물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 대략적으로 0도라고 합시다. 선생님의 온도는 대략적으로 36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누가 온도가 높다? 선생님의 손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항상 우리 주변에 열 에너지는 있잖아. 그치? 딱 되지? 어때요? 신기하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살았어요? 생각해봤어? 아, 얼음컵 잡았을 때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하지만 이번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얼음컵을 먹을 때 손을 잡으면 열 에너지가 내 손에서 이 얼음컵으로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니? 자, 온도가 동일하면 열 에너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차이가 있을 때만 이동하는 거예요. 목말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 에너지 항상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선생님, 손에서 어디로? 얼음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 거 알 수 있겠어?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얘기, 슬픈 얘기예요. 선생님, 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 어? 열 에너지 때문에 헤어졌어요. 응? 열 에너지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어? 자, 왜 헤어졌냐? 자,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선생님 여자친구가 되게 예뻤단 말이야. 예쁜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아, 춥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밖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옆에서, 음, 음, 손을 잡았지, 이렇게, 띵, 띵, 띵. 그런데, 그런데, 와, 왜 헤어졌냐면은, 얘기해줄게. 겨울이었어요. 근데, 내 손이 조금 더 따뜻했던 거야. 선생님 손이 조금 더 따뜻했어요. 여자친구 손은 조금 차가웠어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선생님 손에서 여자친구 손으로 열이 이동했겠죠? 자, 나는 여러분들 과학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은 항상 이 열 에너지가 눈에 보여요. 나는 눈에 보여. 열 에너지가 지금 이동하고 있네?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열 에너지가 여자친구한테 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열 에너지를 뺏기는 나는 내 손은 차가움을 느낄까요? 따뜻함을 느낄까요? 열 에너지를 뺏기는 나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열을 뺏기는 거거든. 여자친구는 어떨까요? 따뜻해요. 왜? 내 열을 뺏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내 열이 이동해서 여자친구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구나. 눈에 보이잖아.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따뜻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도 따뜻하니 좋지? 이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 내가 어처구니가 없겠어, 있겠어. 야, 이거 헤어져야 돼, 안 헤어져야 돼, 이거. 이거 손절각 아닙니까? 야, 저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돼, 안 돼? 야,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피곤해지는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야, 저 여자친구가 이게, 야, 어? 손을 잡았는데 말이야.
여자친구 자기 손이 따뜻하면은, 그래, 따뜻하다. 너는 차갑겠다. 어떻게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 따뜻해. 그러면서, 너도 따뜻하지? 이러는데, 씨, 갑자기, 얘 뭐지? 이기적이네? 야, 열에너지 때문에 헤어졌다니까? 아, 그래도 공감해줬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잘못했어. 응. 그냥 한 말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내가. 정말? 나도 따뜻할까? 그랬더니, 너도 따뜻하지 않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얘랑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날부터 갑자기 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열 에너지는 항상 이동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자, 선생님이 지금 헤어진 이유까지 밝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고마워. 은조야, 고마워. 진짜요, 진짜. 항상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고요. 오케이?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끝났어. 자, 지금 우리 얘기 다 한 거야. 자, 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입자 모형이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온도의 단위 나오죠? 섭씨나 켈빈 사용한다. 자, 물질 구성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밑줄 쳐볼까요?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거리가 대체로 멀다. 생각하시고요. 자, 온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음, 자,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 온도가 낮을수록 움직임이 둔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 얘기했던 거죠. 자, 온도가 낮으면 거리가 대체로 가깝고 온도가 높으면 거리가 대체로 멀다. 자,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아닌 경우 예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대체로 그렇다. 자, 그렇다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보면은 입자 운동이 느리고요. 뜨거운 물을 보면은 입자 운동이 빨라서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다라고 하는 거고, 열평형, 열평형 별표 좀 쳐볼까요? 열평형 별표, 선생님이 헤어진 이유. 자, 음, 열,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열평형이라는 건 뭐냐?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했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잘 봐주세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걸 우리가 열평이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게 되면은 둘이 열평이 도달하면서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또 이제 또 집중해야지. 자, 보세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번. 오른쪽 그림은 가와 나를 접촉시켰을 때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열이 이동하는 방향. 자, 열은 가에서 나로 이동했을까요? 나에서 가로 이동했을까요? 써보세요. 자, 열은 가에서 나로 이동했죠.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자, 열 평형인 구간은 어딜까요? 온도가 같아진 구간. 어디예요? 바로 여기부터 열 평형이 이루어졌죠? 네, D 구간이 되겠죠? C는 아니에요. D입니다, D. D부터야, D.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주목. 선생님 지금 채팅창 다 점검하고 있어요. 자, 감점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하면. 자, 주목하세요. 자, 5번. 자, 50도씨의 A와 10도씨의 B를 접촉시켰다.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당연히 A에서 B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A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B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같아지지. 그러면서 A는 굉장히 활발했던 애가 온도를 잃어버리면서 둔해지고,
B는 점점 활발해지겠죠. A는 뜨거웠던 애가 점점 식으니까 거리는 가까워지고 B는 차가웠던 애가 뜨거워지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4번에서 질문 들어왔는데 선생님 C는 왜 열평형 구간이 아니냐? 자, 지금 보면 보세요. 자, C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 차가운 애하고 뜨거운 애하고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럼 열평이 아닌 거예요. 이 온도 차이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부터, 여기부터 지금 열평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여기 이동하는 방식은 다음에 할 거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70쪽, 70쪽. 70쪽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알루미늄 컵에다 담고요. 찬물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컵을 여기 찬물에다가 담을 거야. 그래서 뜨거운 알루미늄 컵을 찬물에다가 담을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이거? 자,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열의 이동, 열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그래서 온도 센서를 두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가 뭐 60도다. 여기 온도는 10도다. 이게 다를 거야. 그치?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는 거야. 몇 도로 같아질지 모르지. 네. 그래서 열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 찾은 게 바로 얘고요. 지금 자, 이 그래프에서 뜨거운 물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졌어요. 왜? 열이 지금 이동했기 때문에. 자, 열평형이 된 시간은 몇 분부터 열평형이 됐을까요? 써보세요. 몇 분 후부터 열평형이 됐을까요? 그렇지. 6분 후부터 열평형이 된 거고요. 자, 열평형이 됐을 때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기 보니까 몇 도예요? 30도의 온도로 열평형이 됐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에서 슬픈 얘기인데, 사람이 막 조난이 됐다 생각해봐요. 조난이 됐어요. 그럼 사람이 나중에 동사체로 발견이 되거든요. 왜 동사체가 되는지 열평형으로 설명을 해볼게. 우리의 온도는 36.5도예요. 이 에베레스트 산 자연의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에베레스트 산 자연은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 우리는 굉장히 작잖아.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내 몸에 있는 열이 자연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열 평형이 이루어지겠지. 그 열 평형이 이루어지면 내 온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온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어 죽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냉장고. 여러분들 냉장고 열평형을 이용한 걸까요? 아닐까요? 냉장고. 자, 열평형을 이용한 걸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냉장고 열평형 이용한 걸거 아닐까? 열평형? 맞아요. 왜냐면 이 냉장고도 똑같아. 이 안에다가 내가 음식물을 두잖아. 이렇게 음식물을 두면은 이 냉장고의 온도를 내가 마이너스 1도로 만들어 놓는다. 아니면은 냉장고니까 뭐 2도씨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 냉장고의 온도가 2도씨면은 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물체의 온도는 몇 도로 만들어 주는 거야? 2도로 만들어 주는 거야. 더 뜨거운 애를 넣어도 2도가 되죠. 왜? 얘가 열을 잃어버리면서 2도가 되는 거지. 열평형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보면 다시 보면 몇 페이지 보냐면 66쪽에 보세요. 66쪽에 보면은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예. 자, 온도계. 여러분들 온도계도요. 열평형이에요. 접촉식 온도계인데 우리가 온도계 잴 때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거나 아니면은 겨드랑이에다가 온도계 끼거든요. 아기 때 이렇게 겨드랑이 온도계 껴. 요즘에는 적외선 온도계 쓰지만 접촉형 온도계는 이 온도계가 내 몸하고 온도계하고 열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눈금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약 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운다. 이것도 둘이 열평형이 되게 해서 뜨겁게 만들어 대주는 거야.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생선을 얼음 위에 둔 것도 마찬가지죠. 얼음과 생선의 온도가 열평형. 수박을 차가운 물에 담아놓은 것도 열평형.
삶은 달걀을 찬물에 담가두는 것도 열평형. 이런 거 다 열평형을 이용한 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둬야 되겠어요. 아니요. 낮은 애의 온도가 아니고 중간 온도예요. 중간 온도. 그런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다시 열평형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볼게요. 자, 열평형에서요. 우리가 조심해서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에베레스트나 했을 때 에베레스트 산의 온도가 된다고 했잖아.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50도짜리 물이 있고 여기 10도짜리 물이 있다. 근데 둘의 양이 똑같아. 그럼 얘는 몇 도에서 열평이 이루어질까요? 10도씨와 50도 사이에 딱 중간 30도에서 열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얘들은. 얘들은 30도에서 열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양이 달라. 만약에 50도짜리 물이 100g이 있고 10도씨짜리 물이 음, 300g이 있다. 물의 양이 얘가 더 많잖아? 그러면 10도씨하고 50도씨의 중간은 여기잖아요. 똑같은 양일 때 여기잖아. 그런데 10도씨짜리가 더 양이 많잖아. 300g으로 양이 많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로 치우치냐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1대 3인 부분 여기서 만나는 거야, 온도가. 양에 따라서 치우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10도씨의 물이 더 양이 많잖아? 그럼 나는 여기 20도 부근에서 열평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양이 더 많아져. 그러면 더 10도 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까 에베레스트 산에서 왜 영하 10도가 되냐면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 거의 에베레스트 산의 온도가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양이 같으면 중간이야. 근데 양이 다르면 중간이 아닐 수 있죠. 크면 이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도 보면 아까 여기 탐구 문제 다시 볼게요. 탐구 문제. 여기 탐구 문제 잘 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도 보면은 잘 보면은 여기 딱 중간에서 안 됐잖아, 지금. 얘가 한 60도 정도의 온도였고 얘가 지금 한 10도 정도의 온도였다고 하면 딱 중간에서 되지 않았잖아. 그치? 뜨거운 물이 더 많이 떨어졌죠? 양의 차이예요. 예, 양의 차이예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열평형 파트를 문제를 풀고 숙제 제출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 열평형 오투 문제 말고 추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문제. 자, 아까 절대 온도 질문 들어왔는데 절대 온도 질문 이제 질문 해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끝났고요. 자, 질문 타임. 자, 절대 온도 구했을 때 왜 그랬냐면은 절대 온도를 왜 하필이면 부피가 두 배인 부분을 했냐면 자, 0도씨 때 부피를 우리가 V 제로라고 하면은 그거에 왜 두 배의 부피를 두 배의 부피가 될 때 온도를 왜 잡았냐면 왜 잡았을까? 왜 273도씨가 중요했냐면 내가 이 부위 두 배의 부피가 되기 위해서 213도씨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만큼을 내려서 부피가 0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게 지금 동일한 온도만큼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야 마이너스 273도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원래의 부피에서 0이 되는 부피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0이 되는 부피를 찾으려면 이게 V만큼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V만큼 증가한 온도를 알아야 V만큼 감소한 온도를 찾을 수 있거든요. 낙서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자, 수고했습니다. 낙서하기 전에 나가야지.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